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한 것과 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과 추경안 심사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워치, 출발 640, 오후 6시 뉴스,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쳐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음을 보도하며 숨진 20대 여성이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고 함께 타고 있던 예비신랑도 중상을 입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보도했는데요.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잠원동 건물 철거 붕괴 소식인데요. 현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워치에서는 지난 7월 4일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인근 도로에 있던 차량 3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때까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구조 중인 것을 전했습니다. 당시 취재 중인 기자는 건물이 붕괴된 시각은 오후 2시 20분이며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무너진 외벽 등에 깔렸으며 이로 인해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또 다른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은 매몰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던 탑승자 1명과 건물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은 대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붕괴 사고로 인근 전신주 2대가 쓰러져 한국전력이 복구 작업에 나섰고 경찰이 건물 앞 4차선 도로를 완전히 통제하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해 또 다른 매몰 부상자가 없는지 파악 중임도 전했습니다. 출발 640은 건물 붕괴 사고 다음날 방송에서 4일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길을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쳤으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음을 보도했는데요. 숨진 20대 여성이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에 참변을 당했으며 함께 타고 있던 예비신랑도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가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취재한 기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도로에 철골이 휘어지고 가림막이 힘없이 찢어져 있다면서 도로는 잔해물과 쓰러진 전신주로 아수라장이 돼 통행이 통제되고 있음도 보도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소식과 함께 무너진 벽체와 가림막 등 구조물의 중량이 30톤에 달해 구조가 쉽지 않으며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동원해 인명 구조 작업을 벌였음도 전했습니다. 붕괴된 건물은 절반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건물이 붕괴될 조짐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벽이 휘고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인도 보도했습니다. 뉴스18은 7월 6일 보도에서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건축주와 철거업체, 구청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방침임을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 인부 등 공사 관련자와 서초구청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경찰은 이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위험 징후가 감지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임을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합동 감식팀은 지난 5일 1차 감식을 통해 철거 작업 중 가설 지지대나 지상 1, 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2차 감식도 벌여 경찰은 사고 전부터 건물에서 이상 징후가 관측됐다는 등 붕괴 현장 주변 일부 상인과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철거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라 소환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은 조사한 후 조사 현장에서의 과실이 드러나면 입건 대상자를 추릴 방침임을 전했습니다. 서초구청이 1차 심의에서 16가지 보안 사항을 주문했고 해당 업체는 각 층에 지지대 10개씩을 설치하는 등 보안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보안 상황을 주문한 구나 관청이 공사장의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법상 구나 관청이 보안 계획대로 이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지 여부도 살펴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잠원동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발생한 역삼동이나 낙원동의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이러한 사고들이 어떠한 공통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한 번쯤 짚고 가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미의 정상이 한꺼번에 만나는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있었는데요. 연합뉴스TV는 지난주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했습니다. 뉴스특보에서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소식도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은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만족스러운 회담을 했으며 북미는 각자 실무팀을 구성한 뒤 여러 세부적인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을 얘기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때 결렬된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다시 논의할 실무 협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인 시간도 공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 3주 안에 실무협상팀이 북한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행할지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이며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실무팀의 대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맡을 예정이고 실무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한다면 정식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때 논의됐던 평양의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포함한 북미 수교 등에 대한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양측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상을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협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전했습니다. 출발 640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핵 동결을 1차 목표로 연락사무소 설치 등 관계 개선을 교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전했습니다. 기존 일괄 타결식 빅딜론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요. 북한이 수용할 경우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이 예상된다며 워싱턴에서 특파원 보도를 전했습니다. 미국 실무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북핵 협상에서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지난달 30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지원과 대화 확대,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양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비록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기존 빅딜론에서 한 발 물러나 북한이 요구해온 단계적 해법의 일부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나 관건은 미국의 이러한 보관을 북한이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이며 비건 대표가 언급한 상응 조치는 이미 하노이 담판 이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인데다가 북한이 동결 대상으로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을지 미지수임도 전했습니다.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은 영변 이상을 요구하며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는데요. 존 볼튼 안보 보좌관이 북핵 동결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강력 부인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 불협화음으로 비건 대표의 보관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내비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진전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발언을 나름 자세하게 보도하여 현재 북미 관계의 방향을 설명한 부분은 시청자 입장에서 매우 궁금해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전까지 갈피를 잡기 힘들었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나름 이해를 할 수 있는 보도였고 이는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이라는 장소에서 함께 회동한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었기에 비록 북미 회담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안에 실무협상팀이 북한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할지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기에 회담의 진척이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는 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는 끝없이 반하는 염원이기에 연합뉴스 TV 보도처럼 기존 빅딜론에서 한 발 물러나 북한이 요구해온 단계적 해법의 일부를 수용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서구열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7일 오전 9시 20분에 방영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천연 피서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준 곳은 경상북도 의성군 빙계리에 위치한 산봉우리인데요. 이곳에 더울수록 시원해지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시원해지는 신비의 장소가 있다는데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얼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100% 자연산 얼음이죠. 이 장소는 산 전체가 찬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는 일명 빙산이 있는 빙계 계곡이라고 합니다. 있는 빙계 계곡입니다. 동네 이름도 빙계리인 이곳은 전부 빙자 돌림으로 얼음굴이라 불리는 빙혈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깥의 온도는 약 30도인데 빙혈은 무려 3도라고 합니다. 3도예요. 이 산을 산 전체가 냉기를 뿜는 만큼 무더운 여름에 꼭 가야 할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돌 틈의 냉기 온도가 영상 6도나 될 만큼 시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영상 6도입니다. 사계절 내내 찬바람이 부는 이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석굴 형태로 되어 있는 빙혈은 과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땅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온난화로 녹는 얼음을 보호하기 위해 이중으로 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일반 관광객은 유리벽 밖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만 볼 수 있답니다. 일어난다는 현지 안내자의 설명 덕분에 얼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봄부터 가을 전까지 얼음이 얼기 때문에 여름이 오면 얼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온 어린아이들도 신기해하고 시원해할 만큼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기만 합니다. 유리벽에 성에가 낄 만큼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깥은 30도, 안쪽은 5도로 25도가량 차이가 날 만큼 시원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냉기가 도는 곳은 빙혈뿐만 아니라 찬바람이 강하게 나오는 풍혈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인데요. 축축하고 차가운 굴속 공기와 뜨거운 바깥 공기가 만나서인지 입구에 가까울수록 이끼와 물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 수증기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립수목원의 자료를 통해 얼음골은 의성에만 있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국립수목원은 전국 25곳에 얼음골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천에 있는 금수산도 얼음골로 유명하다는데요. 얼음골 주변의 명소와 함께 트레킹 코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경사 급하지 않은 돌길이라 걷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걷는 길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능강계곡이 흐르고 있어 시원함을 더해줍니다. 얼음골 가는 길, 자연소리 물씬 나는 능강계곡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새소리에 취해 걷다 보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느낌인 만큼 꼭 산책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얼음골 이제 초입부예요. 얼음골 가는 길의 명승지인 과거 선비들이 너럭바위에 앉아서 시를 짓던 명소 만당암. 넓은 돌계단 위로 물이 흘러내리는 취적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뭐 시절을 읽기도 하고. 산속의 시원한 물에 발 담그는 모습을 보니 제 더위가 날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발 오래 못 담그고 있겠는데요. 얼음골로 가는 길은 걷기 힘든 돌밭이었는데요. 산기슭이 돌로 뒤덮인 얼음골은 너덜이란 지형에 자리한다고 합니다.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산이 풍화로 부서지면서 만들어진 돌밭입니다. 돌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바위 곳곳마다 전 겨울에 만들어진 냉기가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 냉기로 인해 사시사철 차가운 옹달샘은 예로부터 물맛 좋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차가운 샘에 과일 하나 넣어놓고 꺼내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맛있다 물만. 얼음골 가는 과정도 좋았지만 도착해 만끽하는 시원한 얼음골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 완전 차가우니까 신기해.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에 위치한 동굴 레스토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카페와 레스토랑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 동굴이 어쩌다 카페가 되었는지 사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 겸 레스토랑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이 수정광산은 길이 150m, 폭과 높이는 6.5m의 엄청난 규모 때문에 준비 기간에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데요. 준비 기간에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데요. 폐광으로 만든 레스토랑은 그 어떤 인테리어된 장소보다도 분위기 있는 곳이었는데요. 에어컨을 굳이 가동하지 않아도 지하 공간이다 보니 항상 온도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습기도 하나도 없고 바닥도 뽀송뽀송하고 땀을 흘리고 들어와도 금방 이렇게 몸이 마르거든요. 수정광산의 암석이 하얀 빛을 띠는 것과 표면이 바짝 말라있는 부분이 일반 동굴과도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일반 동굴과 크게 다른 점이죠. 이 동굴이 이루어진 것은 돌로마이트라는 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 자체가 단단하고 균열도 없다 보니 방수가 돼서 외부에 있는 물이 안쪽으로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깥에 외부에 있는 물이 전혀 안쪽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동굴 곳곳에 채굴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동굴 느낌을 살리기 위해 바닥도 특수 제작을 할 만큼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어떤 연령대가 찾아와도 그곳에서 먹는 음식과 보는 재미를 통해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와인을 저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와인 저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와인 보관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죠. 문경의 특산주는 오미자 와인이라는데요. 오미자 와인은 5가지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데요. 여기에 음악까지 더해지니 무더운 여름 여유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함께 봤는데요. 세 곳의 피서지가 나왔잖아요. 네. 어느 곳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저는 세 곳 모두 좋았지만 그중에서도 마지막인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한 동굴 레스토랑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나 좋아할 장소인 것 같고 특히나 그곳에서 즐기는 와인과 함께 어우러진 음악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에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서구열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調査中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4일부터 시행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통관이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사실상 보복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민들의 반일 감정 또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파문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좀 짚어주시고 우리 정부의 반응까지 살펴볼까요? 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세 가지 부품에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으로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에 정합함으로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보복무역 조치를 단행한 이유와 배경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우익 정치 세력을 결집시켜서 자민당 압승을 노리는 정치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징용 사과 및 배상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세 번째로 추락하는 아베노믹스의 출구 전략으로서 무역 분쟁으로 경제지표 하락에 대한 전환을 꾀하라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역할로 명분 쌓기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일본 패싱을 극복하려는 전략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와 청와대 등의 반응에 대해 우리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일본의 무역 보복 관련해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는 청와대의 신중한 반응을 보도합니다. KBS는 청와대 일본 수출 규제는 보복적 성격,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동안 직접 대응을 자제한 청와대가 기조를 바꿔 정면 대응을 하는 청와대의 반응을 보도합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는 정부의 반응을 전달합니다. 조선일보는 여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이 특위 꾸린다, 경제 침략 맞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여당의 일본 경제 보복 조치를 대응하는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특위는 청와대와 정부가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해 일본 무역 보복 조치에 직접 정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들은 청와대 반응과 일본의 보복 무역 조치에 중요한 이슈를 보도하면서 지금 어느 순간보다도 청와대와 여당의 적절한 대응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내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기업 또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우선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한국 주력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 내 많은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 거래를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보복 무역 전략이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합니다. 아사히 신문은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라는 사설을 통해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의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장래에는 한국 기업이 공급처를 바꿀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 대립의 경제 교류를 끄집어내는 것은 한일 관계에 줄 상처는 계산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면서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도쿄신문 또한 서로 불행해질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일 양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자유무역의 원칙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 기업의 탈일본이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하는 보도를 합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도 마찬가지로 국제정치 도구를 통상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라는 사설을 통해 징용 문제에 대해 경제 제재로 대응하는 것은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일본 내 기업들과 언론들은 이번 일본 정부의 보복 무역 조치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제기합니다. 특히 아베 정부의 한일 정치 문제와 양국 간의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합시켜 분쟁을 일으키는 사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언론들은 일본 언론의 이러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는데요. 미디어 오늘은 일본 매체도 아베 무역 보복 비판하는데 정부 비난에 열 올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베 정부의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도합니다. 국민일보 또한 일본 신문들 일본의 악영향, 보복 조치, 철회, 사설 게재라는 제목을 통해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제재 조치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연합뉴스도 일본 언론 피해 발생하면 대응, 문 대통령의 발언 크게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피해를 볼 경우 한국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주요 뉴스로 보도합니다. 우리 언론 또한 일본의 보복 무역 조치에 따른 일본 내 여론과 언론 보도에 연일 인용해 보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받아쓰기 형식의 보도 태도만 있고 일본 내 기업과 언론이 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지에 대한 현상을 분석한 우리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일단은 우려 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일부 우리 언론도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을 분석하는 언론 보도가 필요한 때일 것 같은데요. 네, 일부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 경제 보복에 무대책으로 응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일 보도합니다. 문화일보는 아베 직접 압박, 문 대통령은 이틀째 침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 대응을 기업에게만 맡겨놓은 채 무대책으로 응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중앙일보도 아베와 8초 악수한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경제보복 이틀째 침묵, 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모두 발언 전체를 지난달 30일 북미 회담에 할애했으며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보도합니다. 동아일보 또한 예고된 보복의 정부 아니한 비판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보복 무역 조치에 대한 사전 징후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간과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도 한일 관계 악화, 책임 있는 청와대, 막상 일본 보복 조치가 나오자 침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악화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청와대 외교부는 경제 문제라는 이유로 대응을 경제부처로 떠넘기고 뒤로 빠졌다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일부 보수 언론은 정부의 안이함과 책임론 등으로 정부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책임론과 비판 보도에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사안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석해주는 보도는 없고 외교 위기를 과장시키는 보도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부에 대한 책임 공방에 매몰되는 형국 자체는 급한 현 상황에서 생산적인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도 형태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현실적이고 정확한 경제적, 정치적 분석과 진단, 그리고 처방이 부재한 정파적인 감정 보도만을 쏟아내는 보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정파적으로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이제 해결책을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좀 맞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국제 뉴스는 자국 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요. 다른 뉴스와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론은 국가의 외교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수용자는 미디어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 체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그 결과 같은 사건이라도 각국의 입장에 따라 뉴스 내용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국제 뉴스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언론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단기적, 장기적 대응 전략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 관계 부처의 대응 전략 상황을 밀착 취재 보도를 통해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기업 총수의 행보를 따라다니는 단순한 보도가 아닌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언론의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은 일본의 또 다른 경제 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금융 부분과 관세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 보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